안녕하십니까. 아말감 70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지난주부터 음질이 현저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이어폰이라든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랜덤으로 이거 꼈다 저거 꼈다 하기 때문에 당시 그 음질이 갑자기 현격하게 높아진 그날에 제가 이어폰을 뭘 끼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짓말하지만 안 듣잖아. 그래도 뭐 이거 뭐 좋아졌겠지. 맞춰줘야죠. 아, 그렇습니다. 아, 날씨가 오늘 조금 추워질라 하는데 오늘의 그 최고 뉴스는 바로 저기 유시민 조카가 검색어 1위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일이죠? 유시민 누나가 유시춘이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EBS 이사장. 네. EBS 이사장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요? 네, 지금도 해요. 얼마 전에 됐어, 이사장도. 근데 그 유시춘의 아들이 네. 마약 밀매 혐의로 네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징역 3년. 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저 대마초의 무해성에 네네. 대해서 네. 이렇게 부르짖었었는데 이게 또 일이 이렇게 또 되네요. 근데 아기가 맞아 들어가네요. 그러면 네. 저 어차피 오늘 준비한 거 그건데 그거 먼저 갈까요, 그럼? 유시민 선생이 그래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네네. 조카가 네. 저렇게 마약할 동안 뭐 했냐. 그리고 저렇게 유시민 조카가 마약 밀매법이 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뭐 했나. 두 손 놓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도토상님이 또 뭐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죠? 일단 뭐 다른 건 아니고 지난번 저희가 마약 관련 회차 방송했다 그게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 들어갔어요. 네. 뭐 사설 뭐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협청도 오고 요청도 오고 물론 심부름센터겠죠. 일단은 버닝썬 그 이슈들도 아직 진행형이고 그렇지. 해서 제가 그냥 그 지난번에 연이어서 후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기획력 부재에서 오는 뭐 재탕 이런 건 아니고 확장판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실성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놓치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승리.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마약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유시민 뭐 조카가 마약을 했네 어쩐네든 이런 사회적 문제가 큰 이슈가 되거나 과연 누군가를 이렇게 두고 정치적으로 지탄할 것이 되느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토봐보자는 거죠. 토파보기. 네. 마약 정책 토파보기. 네. 우리 또 저기 김어준 씨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내 사정만 알면 자한당 된다고. 그렇습니다. 세계로 슬슬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세계로 눈을 돌려야죠. 네. 뭐 지난번 그 마약 관련 회차 그거 녹음할 때는 사실 버닝썬 사건이 이 정도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어요. 대충 맞아. 이렇게 그냥 소화될 줄 알았는데 뭐 시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엑스터시 정도 이렇게 유통하고 그냥 불법적으로 연예인들 마약한 연예인들은 과거에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클럽에서 하듯이 우리 대부분 뭐 공공연히 있었잖아요. 사실 모른 척만 했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권력층과의 유착까지도 있을 줄이야 몰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유시민 조카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시점이 좀 기획됐다는 뭐 여론도 좀 있어요. 뭐 김학의 별장 뭐 그런 정치적 이슈는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서 뭐 수렵하시도록 하고 남겨줘야지 다른 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는 또 인텔리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우리 카테고리도 코미디로 옮겼어. 깜짝 놀랐어요. 저 어느 날 문화 이런 데서 코미디로 옮겨져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정하고 웃겨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서경석, 이윤석에서 그 계보가 끊겼잖아요. 그 배운 개그. 배운 개그를 저희가 한번 계보를 이어보고자. 이윤석 너무 비호감이야 근데.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광고나 CF는 서경석한테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은 애드립 이제. 대충 언급했던 물뽕 요거에 대해서 에피타이저 살짝 자시고 그다음에 오늘 메인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68회를 못 들으신 분은 68회 우린 너무 몰랐다 마약 편 한번 들으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천만감상 갑시다. 네, 갑시다. 일단 좀 물뽕 요거는 뭐 GHB 감마 히드록시 부틸산이라고 하는데요. GHB. 네. 업계에서는 그 로히프놀, 졸피뎀, 케타민 요거랑 같이 강간용 마약으로 불리고 있어요. 다른 강간용 마약들은 주로 이제 수면제나 마취제 요런 경우가 많은데 요건 그러니까 물뽕은 강한 각성제라서 그 술에 섞어서 마시면 뇌에 그냥 쇼크를 줘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 무취무미라 이건 뭐 각별히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걸 안 받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쇼크로 이렇게 기절하고 이러는 거면은 생명에도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특수강간자들한테는 이게 뭐 천운인지 24시간이 지나면 몸에 흔적이 전혀 안 남아요. 뭐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넣어서 아니면은 뭐 음료에 넣어서 표적하는 상대의 그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여차여차 한다는 그 프로세스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범죄용이죠. 그 최음제랑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아닙니다.
최음제로는 혹시 예전에 그 한때 그 한국을 강타했던 스페니시 플라이. 네네. 스페니시 플라이는 최음제 계열인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최음제, 속된 말로 발정제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페니시 플라이는 그 종류. 네, 정확한 거는 우리가 좀 친하지 않은 지인 중에 그걸 유통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렸었죠. 그랬었는데 뭐 장가가더라고요. 국내로 많이 수입하더니 효과 좀 봤는지 어쨌는지. 이제 일단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그런 약물들은 사교 활동에 도입하시면 바로 그냥 특수강간이라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공인이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뭐냐? 마약 뭐 이런 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된다. 그리고 뭐 드럭스토어에 왜 드럭이 없냐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뭐 괜히 뭐 유럽 여행 뭐 2주 3주 한 달 다녀와 봐야 그냥 유럽을 그 눈에 바르는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거 뭐 유럽이 무슨 땅콩버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 여름 휴가에 웬만하면 네덜란드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이번 마약에 관련해서 좀 식견을 넓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번에 갈 때 암스테르담 파리냐 파리 바르셀로나냐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직은 제가 또 청정하고 하니까 깨끗한 데로 가려고 파리 바르셀로나로 선택했는데 좀 아쉬워지네. 그쪽을 먼저 좀 발라주시고 나중에는 요걸 타겟팅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네덜란드가 조금 그 마약 정책이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뭐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면 네덜란드는 뭐 단속 청정국입니다. 단속을 안 하는 나라. 그렇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좀 합리적이면서 파격적인 마약 정책에 요거에 대해서는 얼핏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네덜란드 가면 마약할 수 있대. 뭐 가보자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저희는 또 인텔리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 아말감이니까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시행될 수 있었는지 요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 그렇습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첫 번째, 네덜란드에는 그 헤도헨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대요. 헤도헨. 네. 정확하게 대체 가능한 한국어는 없어요. 근데 그 책, 요 제가 참고한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도서출판 동아시아. 요 저자 오훈님에 의하면 물론 이제 오늘 방송의 대부분은 숨소리 빼고서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만 이 헤도헨은 그 프랑스식 관용 똘레랑스 여기에 우리나라 그 유돌이라는 개념이 살짝 플러스된 것과 유사하게 흡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그 상인 특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아마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하는 해상 무역 뭐 이런 거죠. 동인도 회사 같은 거.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저 문화가 다 접하고 받아들인 좀 이태원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한테 딱히 피해만 주지 않으면 입장 차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내 물건만 사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불법 행위가 없는 유토피아가 어디 있겠냐 이런 마인드. 그리고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 금지보다는 통제를 통해서 공존하자. 그 마약 정책이 성립되기 전부터 범법자들한테 강력한 처벌보다는 최소한의 처벌을 내리고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 컸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크는 걸 내버려 두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같으면 질투가 나잖아요. 옆 사람이 키가 쭉쭉 자라면. 그 사람 우유도 뺏어 마시고 콩나물도 못 먹게 하고 하죠.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크니까. 근데 웃기는 건 주로 뒤에 앉은 애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먼저 큰 애들이.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자기 커놓고 뭐 그게. 네. 네덜란드는 지난 150년간 인구가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교도소 총 수감 인원은 150년 전이랑 비슷하대요. 낙태, 안락사 이런 것도 세계에서 제일 처음 합법하고 동성애 같은 경우는 뭐 1811년 요 정도? 요때부터 허용됐다니까 뭐 말 다 했죠. 1811년이면은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불태워 죽일 때 같은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뭔지도 모를 때 하라고 한 거죠. 네, 그러네요. 동성애 하는 거를 막지 않았네. 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열린 태도가 이제 마약 정책에도 이제 그대로 스며든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두 번째 요건을 보자면 그 당시 그 학생 운동이랑 그 세계의 그 진보적 기류가 네덜란드 정책에 기억적으로 수입했는데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가령 뭐 68 혁명이라든가 히피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 막 약방 정서 흐느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요거를 결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죠? 그러니까 공업을 그 기반으로 막 발전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보면 막 과도한 노동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그 마약 중독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큰 사회 문제였는데 네덜란드는 뭐 공업보다는 장사 무역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또 2차 대전 이후 다른 서구 국가들은 막 이민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빈부격차도 막 점점 이민자랑 같이 쏟아지던 시대랑 그 슬럼이랑 계층화가 좀 오지게 형성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범죄율이랑 또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슬럼가가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는 동네에 따라서 뭐 좀 그렇다고 편견을 갖긴 싫지만 뭐 그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같이 나열되면서 과로로 묶이면서 시민들은 마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거죠. 뭐 슬럼과 뭐 이민자, 마약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덜란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왜 네덜란드로는 안 가서 일자리가 별로 없었을까? 그래서 이민자들이 주로 쏟아지던 데는 아무래도 증기기관이라든가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이 막 들어서는 그런 나라에 많았겠죠.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뭐 네덜란드 요거 뭐 복지 강국이잖아요. 슬럼 형성이랑 뭐 계층 구분 요런 게 딴 나라보다는 자생되기에는 조금 조건 자체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약이 특별히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약간 지식인이나 예술가 뭐 학생들이 차이나타운에서 뭐 철학적인 얘기, 뭐 신해철 얘기 이런 거 하면서 몰래 하는 어떤 것 정도? 그 정도로 인식됐지 때려 죽일 거거나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우리 보면은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고향 동네 뭐 떡갈나무집 삼식이가 마약 사범으로 뭐 3번째 들어갔다더라. 버닝썬에서 물뽕으로 뭐 어쨌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마약에 갖는 그 태도 자체가 엄청 강경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8년 네덜란드는 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마약 관련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2개의 마약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훌스만 위원회하고 반위원회라는데 반이 누구 사람 이름이겠죠? 근데 이 위원회가 법 집행 공무원, 알코올 치료 전문가, 정신과 의사, 경찰관, 뭐 사약자 등등 마약 문제랑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왜 2개의 위원회냐? 뭐 그런 거죠. 하나는 좀 진보적이고 하나는 좀 보수적이고. 가령 이제 훌스만 위원회의 루크 훌스만 교수라는 사람은 기존 형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양반이래. 그러니까 법 만들어서 시민의 권리만 제한된다. 뭐 이런 마인드. 그리고 반위원회는 뭐 당시에 그 반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보건부 차관은 급증하는 마약 사용의 원인을 조사하고 무책임한 마약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마련하자. 뭐 이런 정도의 살짝 허용 가능한 보수적인 입장 이런 거였는데. 한쪽은 완전 자유, 한쪽은 작은 규제 정도. 네. 우리로 보면은 그게 아마 진보적인 입장 정도 되겠죠. 우리한테는. 네, 현시에서 보자면. 아무튼 이 상반된 성격의 2 위원회가 3년 정도 연구 조사를 걸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결론은 비슷했다는 거죠. 그 위원회가. 그 결론은 대충 사회가 그 일탈 행위하는 사람을 처벌해서 낙인을 찍으면 일탈을 저지른 놈은 이놈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더 힘들고 그놈이 또 일탈 행위를 반복하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논지인데 그래서 이제 마약을 위험도에 따라서 차라리 분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일부 마약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좀 본격 시행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은 떠올리는 커피숍 문화가 이때 생기는데 커피숍 그러니까 뭐냐면 대마초를 구매해서 피우는 공간이에요. 커피숍이라는 게. 대마 카페. 네네. 근데 담배를 못 펴요. 그래서 1인당 5g 가량의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5g이면은 한 개 피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대마를 섞어서 돌돌 말아서 피고 하면 그 정도 양이면은 담배를 치면 한 갑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아, 그래요? 5g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커피를 마시려면 카페로 가야 된대요. 커피숍 말고. 근데 왜 커피숍이라고 했지? 모르겠어요. 커피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제 대만은 피우는데 왜 담배는 못 피우느냐 여기서. 담배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똑같죠. 네덜란드도 대한민국처럼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로 인한 간접 흡연이 상대방한테 얼마나 치명적이고 안 좋고 이걸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담배는 끊는 게 어떻게 뭐 맞다고 봐야죠. 담배 끊으면 키 큽니다. 그렇긴 해요. 이미 늦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숍이라는 데가 있는데. 스마트숍. 네. 여기는 환각버섯과 일부 소프트 드럭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스마트지?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똑똑한 놈들이 다 해놓고 못하게. 사다리 걷어차기네 이것도. 네. 뿐만 아니라 집에서 개인이 대마를 기를 수 있도록 씨앗을 파는 재배숍.
그것도 재배를 위한 설비와 도구를 파는 헤드숍.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뭐 각 가정마다 또 6그루 이하의 대마 재배는 또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라면 좀 널널하고 성근 마약에 대한 규제? 그 초기에 네덜란드는 이 마약을 비범죄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차라리 합법화해서 유통망을 점령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으나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선 기본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고 네덜란드도 경제 제재 받겠죠. 그렇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네덜란드도 유엔 소속국이니까 또 협약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또 고립을 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범죄화 정도로 타협한 거랍니다. 개인이 소량으로 대마를 키워서 피우는 거와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커피숍에서 대마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 요것은 사실 네덜란드에서도 위법이래요. 근데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예, 국가랑 지자체는 또 그런 업소를 또 영업 허가를 내줘요. 불법인데. 커피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이구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 해외여행 정신이겠죠. 뭐 그렇게 해둡시다. 우리 어디 휘게는 어디죠? 덴마크인가? 휘바? 아니 휘게. 편안한 그 마인드 있잖아요. 휘게 아니 휴게실? 뭐 그런 마인드도 있다고 하는데 북유럽 어딘가에. 좋습니다. 마약에 대한 그 네덜란드의 기본 태도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뭐 마약과의 전쟁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최소한의 해악 요 정도 되는 거죠. 관리하에 두겠다. 그리고 또 요거에 해당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 사용자들을 위한 주사기 무상 교체 서비스. 그래. 요겁니다. 이거 병을 옮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드드럭 같은 거 우리가 헤로인이나 필로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건 사실 요런 중독자들한테 사실은 이제 마약 자체가 아니라 주사기라고 합니다. 거기는 감염. 그렇습니다. 알잖아요. 주사기 일회용인 거.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 정키라고 하죠. 정키들이 이런 거 따집니까? 주사기 살 돈 아껴가지고 마약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누구든 사용하던 주사기를 가져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체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정책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친구 그 생일 선물을 주려고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그랬어요. 제 학교 앞에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약국이 있었거든요. 그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콘돔 한 박스 주세요 했더니 교복 입고 왔지. 점심시간에 나왔으니까. 약사가 아니 학생이 콘돔이 왜 필요하냐고 안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니까 더 팔아야지. 그러니까 학생이면 공짜로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그 섹스를 하고 싶은 놈을 콘돔을 안 준다고 해서 얘가 섹스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차피 거산 이루어집니다. 그거 없이 할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할 거면. 그래서 저 친구랑 뭐 물 주머니 뭐 해가지고 장난하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샀었던 기억이 있네요. 참 가슴 아픕니다. 아니면 그분은 나중에 뭐 그 페니실린이라든가 이런 성병 관련된 약을 팔면 그게 마진이 더 많아서 그래서 매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 치료제를 팔려고 하시는 속셈이 아니나. 그런데 제약회사들의 음모를 다룬 그런 영화 한번 또 해야겠네. 큰 그림이죠. 네. 아무튼간에 뭐 이런 정책은 에이즈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 이거 좀 신박한 정책인데요. 그 마약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파티 같은 데서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평소에는 마약을 안 해도 파티에 오면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하는 경우고 막 그런 경우인 거죠. 클린턴처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선 주자들 당시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대마를 해본 적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빌 클린턴 해본 적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네,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자기 좋아한다라고 했었고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거기에 또 누구였더라 한 4명 정도의 뭐 공화당 뭐 할 거 민주당 할 거 없이 대부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만 트럼프 알잖아요. 트럼프는 그 옆에서 코 훌쩍거리고 코 훌쩍거리고 있는 뭐 요 정도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사실상. 네. 아무튼 간에 좀. 파티 가면? 파티 가면 막 휩쓸려 하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티에서 가장 각광받는 마약은 단연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파티용은 엑스터시다. 그렇습니다. 도리도리라고도 많이 하죠. 그 파티엔 그 젊은이들이 또 많고, 젊은이들이 또 주로 주머니가 좀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구려 질질 엑스터시가 이게 나돌게 되는 거죠. 불순물이 막 섞인 거. 이때 네덜란드 정부가 후원하는 시민단체. 정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단체가 파티에 와서 그러니까 어디에 파티가 열린다라는 뭐 인스타만 보고 있는 존재인지 어디에 파티가 열린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엑스터시 판별을 해줘요. 야,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럼 딱 이렇게 보고서 키트를 갖고 점검을 하고 나서 이거 괜찮아 해. 이거 성분이 괜찮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감별사 역할을 해준 거죠. 또 한 번.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고용 창출이다. 가죠?
아니 감별사만 해도 취할 수 있다니까 시민단체에만 들어가도. 손에 묻은 것만 쪽쪽 빨아 먹어도. 네,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시민들이 보고서 혹은 국제사회가 보고서 야 이거 마약쟁이를 세금으로 양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요런 비난도 있는데 요런 마약 양지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또 있다고요. 그 상인의 나라잖아요. 장사꾼 나라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짓 안 하죠. 미국이 1년당 마약 금지 정책에 쏟아붓는 돈이 마약 사용자 한 명당 $80 정도라면 네덜란드는 한 $20 정도,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아꼈고, 네, 요 돈 자체도 미국은 시민들의 혈세에서 충당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마약 판매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커피숍에서 나오는 세금. 네, 그렇습니다. 옆 나라 영국이랑 비교하더라도 중독자 비율이 절반 이하고, 10대의 대마초 흡연율도 주변 여러 좀 자유로운 유럽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요. 마약이 불법일 때 전체 교도소의 절반 정도를 채웠던 그 마약 사범 자체가 사라지니까 걔들이 다 나가고 출소하고 나니까 교도소 환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른 범죄자들도 여기서 좋은 계도를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선인이 돼서 손을 씻고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추가로 2014년 EU 통계기관에서 각 국가에 올해 말고 다음 해부터 2015년부터 성매매, 마약 같은 이런 지하 경제도 GDP 한번 포함해서 짓게 해보자. 해서 요청한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하죠. 야 성을 판매하는 걸 GDP에 잡다니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뭐 나라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나라. 야 이거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수치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판단한 나라도 있고. 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인신매매랑 장기매매는 왜 GDP 안 넣냐. 이런 삐뚤어진 사고부터 해가지고 등등. EU 각국에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이 바뀐 정책을 적용할 경우 유럽 GDP는 수치상 평균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영국은 무려 5% 상승할 거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GDP 증가분은 0.4% 정도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조그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만큼 지하 경제 자체가 거기로 유입되는 돈 자체가 적고 이게 다 양지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못하게 하는 영국 같은 나라는 5%나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GDP 대비.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비율이 더 적다는 거잖아요. 딴 나라에 비해서. 아무튼 이게 논쟁이 많았었어가지고 이후에 권고안은 뭐 유야무야 되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대충 나라들에서 통박을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 정도는 예측을 했었다는 거죠. 네덜란드는 마약과 관련한 국제 분쟁에 여기 자주 휘말리는데 뭐 이유야 뭐 다 알겠죠. 다른 나라랑 협상할 때마다 마약 정책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손해도 보기도 한답니다. 뭐 제재를 좀 받겠죠. 무역하면서 그 프랑스나 아니면 뭐 독일 같은 국경지대의 시민들은 그 네덜란드로 우리 시민들이 네덜란드로 마약 여행 간다 이렇게 불평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너희는 마약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0년대가 슬슬 들어서면서 뭐가 옵니까? 신자유주의가 오잖아요. 신자유주의 열풍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요게 찾아옵니다. 네덜란드에도.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요 허용 정책 이후 감소세에 있던 마약 사용자가 다시 조금씩 야금야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허가 지역 요거를 중심으로 또 슬럼화도 형성되기 시작하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집결하고 뭐 결국 이민자들이랑 마약이 한 괄호로 묶이면서 좀 혐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 마약 정책을 포함한 복지 정책 자체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회의적으로 변하고 보수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윽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한당이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은 뭐 당연히 야금야금 후퇴를 하다가 허가받은 커피숍 요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2015년부터는 외국인한테는 대마초를 판매를 안 한대요. 그러면 지금 그 갔다 와서 놀고 오는 사람들은 좀 음성적으로 하고 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정책 자체가 요거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유럽, 뭐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여기 많은 나라들이 네덜란드의 선례를 따라서 소프트 드럭을 합법화하거나 좀 비범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말고도 선택할 나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요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포르투갈이 보여줍니다. 포르투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면 합법화하지 않았나요? 포르투갈에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휴가 때는 대충 아시겠죠. 네, 포르투갈 물가도 싼데. 남미잖아요.
포르투갈은 유럽이죠. 유럽이죠. 남미랑 스페인 옆인데 남미랑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남미 대륙이랑 또 가깝고 과거 남미 일부 지역이 아프리카랑 붙어 있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맞아요. 남미랑 붙어 있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게 포르투갈은 스페인 옆에 있어요. 자, 어디 봅시다. 아니, 물론 당연히 유럽이니까 스페인 옆에 있겠죠. 남미는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구슬하니까? 대서양을 건너가야 남미잖아. 가깝다는 거지. 바다 건너인데. 아니, 바다 건너에서 바로 바다만 걸러면 되잖아. 왜냐면 옛날에 그 무적함대 얘들 아닙니까? 스페인인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포르투갈을 치면은 무슨 포르투갈 모텔 이런 게 나와가지고. 리스본 갑니다. 바다 건너지면 가깝죠. 네. 찾았어요? 네네. 네. 그 말 어떻게 멘트 다시 하든가. 다시 할게요. 아무튼 간에. 포르투갈은 그 유럽에서 그래도 비교적 남미 대륙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가깝다는 표현은 사실. 유럽 중에서는 제일 가깝네. 네. 이 가깝다는 표현은 사실. 뭐냐면은 과거 남미 일부 지역의 그 포르투갈 일부 지역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서 그래서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사고가 한국 반도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가깝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가까운 겁니다. 지구적 사고로 보세요. 우주적 사고로. 그래서 언어랑 인종도 비스무리하대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남미 출신 이민자도 또 많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랫동네 유럽은 보면은 좀 윗동네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래저래 해서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마약 사용 비율이 좀 높았던 거죠. 기존에 네네. 원래도. 네. 그 2000년 조사 결과 포르투갈 국민의 1%가 헤로인 중독자였대요. 1%가 헤로인. 네. 근데 헤로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로인 정도 가면은 이게 마약의 끝판왕인 거죠. 네, 심각한 거예요. 거의 저 정도 되는 거죠. 마약왕 그 양반 누구지? 김태촌? 네. 아니, 저 우리 영화 얘기했었는데. 송강호? 네네. 아무튼 요 심각한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이 네덜란드처럼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또 위원회만 만들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이게 웬 여기는 말입니까? 지만원이 없으면 되지. 네. 이게 웬일입니까? 주앙굴라오라는 박사가 이끈 요 위원회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대마부터 헤로인까지 마약은 싹 다 비범죄하자. 그리고 또 정부는 또 이 정책을 또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경찰 앞에서 대놓고 뽕 맞아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찰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야 나도 좀 줘봐. 물론 요런 조치만 딱 취한 건 아니겠죠. 이제 그동안 이제 마약 중독자를 감시, 처벌, 격리하는 데 든 모든 비용을 요 정키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에 투입을 한 거예요. 이제 정키는 이제 편칭일 수도 있죠. 정키. 네, 더는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요 비용을 그 약쟁이들이 자가치료를 돕고 심리치료를 하는데 이런 치료를 무상으로 받는데 주사기도 주고 주사기는 다 상비하고 그러니까 경찰 판띠 대신 주사기띠를 두르고 있겠죠. 근데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소규모 창업대출, 직업교육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약 계속 하려면 취직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과거 약쟁이를 기업에 고용하면 옛날 약쟁이였던 사람을 기업에 고용하면 국가가 그들 임금의 50%를 지원해줬습니다. 제약회사는 아닌데. 네. 그러고 나서 17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포르투갈 주사기 마약 사용이 2015년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덩달아서 에이즈 확산도 줄고 그 포르투갈의 정책 요 성공을 이제는 몇몇 남미 국가들이 보고서 야 우리도 이제 마약은 비범죄하자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경했던 미국의 분위기도 요러저러한 세계 사례들을 많이 보고서 많이 누그러졌죠. 2018년 1월 기준에 미국의 8개 주가 오락용을 포함해서 대마초 사용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합법화하자라는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빨리 좀 돼야 될 텐데. 그렇긴 합니다. 네.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저는 많이 오잖아요. 원어민 강사들. 많이 오시니까. 네. 주머니 꽉꽉 채워갖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굳이 외국인 원어민 강사와 무관하게 국내에 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한 명이 개인이 숨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하드드럭이 아니라 대마 같은 경우는 거의 적발되지 않는다라는 게 자기들 사이에서 통념이래요.
그게 어떻게 적발하겠어요? 그 담배값 한 값에다가 그냥 바꿔치기만 해서 스무같이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약국에서 구입하는 걸로 싸가지고 인체 내에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찾아낼 방법도 없거니와 확실하게 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조금 몇 그램 찾자고서 한 사람 옷을 다 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똥꼬 막 후배 파야 되는데. 그렇죠. 냄새나니까. 위험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없어봐. 그러면 막 또 트럼프가 난리 칠 거 아니야. 좀 15분 있다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막 냄새나고 이랬다가 그 위험 부담 큽니까 안 큽니까? 코미디 프로 맞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기조로 슬슬 가고 있고, 이제 물론 일부 학자들은 그 마약 정책이나 마약 사용자, 이런, 똥얘기 자꾸 생각나죠. 아무튼, 요런 마약 정책이 마약 사용자나 중독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들 하는데, 가령 이제 스웨덴은 강력한 마약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과는 달리 마약 사용률이 엄청 낮다는 거죠. 결국 따지게 보면 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복지 타령이냐.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사람이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도 맞는 말이네.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 이거는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도 스트레스 같은 거야. 저희도 돈 많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서 좋습니다. 복지가 그렇다고 치자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 복지 강국 같은 나라들, 그것은 마약 정책과 무관하게 마약 사용률이 낮은 거다. 그렇다면 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딱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직결돼서 연결돼 있는. 자,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부자 되실 것 같냐? 이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돈도 없고 약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번 결론으로 가볼게요. 유턴해 볼게요. 결론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라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 때문에 내가 마약하러 거기 갔네.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들어오다가 또 걸려가지고 큰 코 다치지를 마시고 일신상의 큰 위해를 닿지 마시고. 경찰에서 발표하고 일개 팟캐스트에서 이거 조장했다 해서 조선일보에서 크게 쓰고 또 아말감. 마약 왕독도상 가지고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처벌은 걸려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 외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있을 테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대마초를 하게 되면 그게 머리카락에 며칠 동안 남죠? 머리카락이 뿔이 만약에 나이테같이 머리에 흔적이 남기 시작하면 이 머리를 삭발할 때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럼 삭발을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삭발하고 나서 자랄 수가 있으니까 약물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대마초. 머리가 좀 자란 상태에서 머리 좀 더 자라게 한 다음에 삭발하고 들어오셔야죠. 머리가 좀 자란 다음에. 하지만 인체에 있는 모든 채모를 제거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만 깎는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시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해보신 분은 없을 테고 다들 돈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듣자 하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듣자 하면 대부분들은 해보셨더라고요. 이쪽에 한번 살짝 들렸다 오신 분들, 이런 국가에서 한번 들렸다 오신 분들은 그리고 경험담을 공유하는 걸 보면 공이 장소라든가 그 여행객들끼리 통하는 특정 커피숍 이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보신 분이 있다면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 경험을 공유하시고 또 참여하시면서 난 이렇게 해서 이런 기분을 느꼈었고 이렇게 안 걸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사례 이런 거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신고는 합니다. 우리 또 유시춘 씨는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소포로 캐나다에서 소포로 대마초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약물 검사를 했는데 모바일 검사 이런 데서 다 음성 판정이 나왔대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뒤집히고 유죄 3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음성이 나왔는데? 음성이 나왔는데. 그럼 그냥 머리 두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성 나오더라도 좆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긴급 편성 유시민 조카 이대로 좋은가? 그래서 저 마약에 대해서 특히 대마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독도상이었습니다.